곧이어 건강 함께 풀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함께 나누는 즐거운 방송 광주중앙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함께 풀어봅시다의 이은열입니다. 여성분들 손은 차갑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의외로 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름에도 손발이 시리고 또 찬바람이 불면 더욱 심해지는 수족냉증.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약 25%에서 이런 증상을 앓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어떤 불편감으로 생각하고 수족냉증을 방치한다면 자칫 내분비 질환이나 불임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수족냉증의 어떤 여러 가지 궁금증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김성훈 한의원 김성훈 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25% 정도의 여성에서 이런 수족냉증을 앓고 계신다면 상당히 심각한 정도인 것 같은데요. 예. 유난히 이렇게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서 수족냉증이 많은 원인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수족냉증의 경우에 본인은 그러려니 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로 그 남들하고 손을 잡거나 어떤 신체를 접촉할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본인도 어떤 이것이 병적이구나 느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잠을 잘 때도 발이 시려서 양말을 신고 잔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질환 여성들이 있어서는 불임이라든가 생리불순, 냉대야 그런 것들로 요인을 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수족냉증이라 하면은 어떤 그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내재적인 어떤 질병의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내부의 하복부가 차다든가 뭐 또 위장 기능이 안 좋다든가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이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부적인 요인 그런 것들을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여성들에 있어서 그 수족냉증이 아주 많은데요. 이런 이유는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예. 여자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체지방이 작고 대신 근육량이 작기 때문에 열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경우는 여성들은 그 심장 기능이 약하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민감한 편이고 그래서 어떤 혈류의 혈액순환 상태가 조금 작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여성들은 그 여성들의 특징인 어떤 호르몬 변화, 생리라든가 출산, 그 다음에 초경, 폐경 이런 과정에 있어서 호르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족냉증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하나는 그 동양인에 비해서는 서양인이 수족냉증이 적은 편입니다. 우리가 서양인들이 우리 동양인들은 출산 후에 어떤 그 찬물로 목욕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금기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출산 후에 찬물로 목욕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또 보고에 의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는 수족냉증이 더 많이 있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수족냉증의 여성들이 많은 원인을 찾아보면은 복식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스트카트를 입다든가 예. 치마 같은 그런 그 생활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성분들 특히 이제 손발이 차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보면 기온이 낮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좀 심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위에서 보면 여름에도 상당히 이런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계절적으로 좀 차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수족냉증의 경우에 있어서 그 온도가 약 그 외부 기온이 1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좀 심한 분들은 그때부터 많이 느끼죠. 그래서 겨울철에 약 35% 정도가 느끼고 있고요. 또 가을하고 겨울에 동시에 느끼는 사람들이 약 30% 정도 좀 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봄에도 한 15% 정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도 좀 심한 분들은 느끼는데
그 수족냉증을 느끼는데 주로 요즘은 좀 증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왜냐면은 그 생활 자체가 그 에어컨 밑에서 생활하는 습관들이 많이 있고 예. 그런 냉방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름에도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족 냉증, 그러니까 수족 손발 그리고 냉증 차단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손발 말고 다른 부위에 이렇게 냉증을 호소하시는 그런 다른 부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죠. 그 수족냉증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내부적인 요인의 결과라고 봤을 때 예. 밖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니까 내부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많은 수족냉증에 그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손발이 차다는 것은 뭐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또 하나는 배꼽 또 아랫배가 차다 예. 그런 사람도 있고요. 허벅지가 시려서 좀 안 좋다, 무릎도 시리다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심하면은 얼굴도 차고 귀도 시려서 상당히 생활하는데 힘들다 예. 그렇게 표현도 하고요. 또 하나의 경우에는 한쪽은 시린데 한쪽은 땀이 난다. 뭐 이렇게 또 얼굴은 열이 나는데 손발은 아주 차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수족냉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보면 아마 주위에서도 이렇게 손발을 만져보면 상당히 차갑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본인은 상당히 이런 증상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데 상대방이 직접 만져보면 그렇게 차지 않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수족냉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수족냉증의 본 어떤 그런 전형적인 증상을 봤을 때 본인은 차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차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전형적인 수족냉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예. 이것은 아마 어떤 정신적인 히스테리적인 면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특히 어떤 정신적인 인자가 어떤 신체화돼서 나타나는 전환신경증 어떤 그런 것하고 관계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어떤 접근 방법이 수족냉증과는 아주 다른 면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수족냉증, 기온이 차가운 겨울철뿐만 아니고 뭐 통계에 보면 한 5% 정도에서는 여름에도 상당히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수족냉증의 원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가 몸이 따뜻한 이유는 심장에서 따뜻한 피가 몸의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그 순환이 되면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어떤 병적인 변화를 일으켰을 때 수족냉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족냉증의 원인을 보면은 주로 40대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때는 가슴은 뜨겁고 얼굴은 화끈거리지만은 손발은 아주 차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여성 호르몬의 난소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호르몬의 급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출산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들이 또 수족냉증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런 이유들은 보면은 출산을 못했다는 것이 바로 어떤 수족냉증의 어떤 하복부가 차고 또 아랫배가 차서 임신을 못한 경우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부터 난소 기능이 미약한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 잘 놀래고 앉았다 일어섰을 때 어지럽거나 잠잘 때 손발이 차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갑상선 기능하고도 관계가 깊습니다. 갑상선 기능은 우리 몸의 악셀의 타입니까? 이렇게 그 에너지 발산을 크게 해서 하는 작용인데 그 기능이 떨어져서 그 수족냉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겠고요. 영양실조, 빈혈, 그 다음에 저혈압, 위하수,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도 이렇게 수족냉증을 일으키는데 이런 증상들은 어떤 수족냉증에 같이 대부분이 나타난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이 있어서는 골반의 어떤 내부의 어떤 염증, 그 다음에 부적절한 이렇게 산후 관리를 못했을 때 이렇게 산후풍 내지는 수족냉증이 많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고요. 우리 한의학적에서 보면은 그 수족냉증의 가장 큰 원인을 보면은 주로 심장하고 관계된다고 봅니다. 심장에서 심양이라고 해서 피를 품어주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그 수족냉증을 많이 일으키고요. 또 하나는 비귀혈학에서 위장 기능이 약했을 때 한방의 이론 중에는 비주사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위장 기능은 손발을 주관한다. 그래서 그 기능이 약할 때, 즉 위장 기능이 약해서 영양 흡수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혈액 생성에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빈혈이 야기되면서 수족냉증을 일으킬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신양허락에서 우리 현대의학적으로 보면은 그 부신하고 관계되는 그 기능들인데요. 그런 기능이 약했을 때 많이 수족냉증을 일으키면서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정상 체열이 보이고 비정상 체열이 보이는데 이 정상 체열은 위 얼굴 윗부분은 차게 나오는데 아랫부분은 이렇게 따뜻합니다. 그렇지만 비정상적인 경우는 얼굴 위쪽으로는 뜨겁고 아래는 차죠. 한방 이론 중에서 수승하강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차가운 기는 위로 올라가고 따뜻한 기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기능이 작용을 못했을 때 이것을 상열,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다, 하한 이런 증상을 야기시켜서 수족냉증을 일으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족냉증의 원인에 대해서 뭐 현대의학적인 관점, 또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족냉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내부 질환 또는 내부 장기 어떤 문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단순히 손발이 차다고 그래서 이런 수족냉증이라고 하기에는 좀 경우에 따라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참 수족냉증과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증상인데 정확히 감별해서 치료를 해야 되리라 봅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그 레이노드 병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버거스시 병이 있고 청색증, 수족다한증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수족냉증으로 오해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먼저 레이노드 병을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신체의 그 폐순환과 그 또 대순환을 통해서 혈액이 전시적으로 공급되고 심장 박출해서 이렇게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말초에도 이렇게 많은 혈관이 분포됨으로써 나가는 동맥이 있고 여기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한 노폐물과 어떤 불순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들어가는 정맥 계통이 있는데 이런 계통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수족냉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레이노드 병은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어떤 그 혈관에 들어가는 혈관이 동맥혈관이 좁아짐으로써 그 따뜻한 피가 못 가니까 이렇게 손발이 하얗게 특히 찬물이라든가 차게 내치려면은 이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경우가 보입니다. 또 이 그림도 보면은 이 손가락만 이렇게 하얗게 변해서 레이노드 병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 그림도 오른손과 왼손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확실한 차이가 나는 어떤 그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의 경우는 그 손발 끝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양쪽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레이노드 병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혈류의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레이노드 병적으로 손가락과 식지손가락에 이렇게 병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손발이 하얗게 탈색될 정도로 하얗게 된 이유는 피부로 내려가는 세동맥이 수축되고 대신 정맥 흐름은 정상적이어서 따뜻한 피가 못 가는 어떤 그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이것을 그 적외선 체열 진단으로 촬영해 보면은 자, 이 손가락을 보게 되면은 파랗게 변하는 이것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혈류가 공급이 차단돼서 나타나는 것이 레이노드 병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버거스 병이라고 했는데 어떤 그 내려가는 세동맥이 막혀서 혈류가 안 되면서 이렇게 썩어가는 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버거스 병으로서 이것은 세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어떤 영양 공급이 아예 안 되면서 이렇게 그 피부 조직이 괴사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수족 다한증인 경우에도 이렇게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되면서 아주 차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수족냉증과는 다른 병이고요. 청색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발 끝이 파랗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징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끝처리가 이렇게 파라면서 뭉툭해지는 어떤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청색증도 상당히 수족냉증과는 구분해야 될 병으로 보입니다. 예, 청색증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손발이 상당히 파랗게 될 정도면 물론 질환의 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족냉증과 청색증은 어떤 병의 원인부터 틀린 병입니다. 예. 결국 이것은 어떤 그 호흡곤란이라든가 심장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그 산소 결핍 상태, 얼굴이 파랗게라든가 입술이 파란 것하고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수족냉증과 뭐 유사한 점도 조금 뭐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다른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가 그 혈류 이동을 보게 되면은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심실을 통해서 이렇게 동맥으로 해서 말초로 들어가는 혈액이 예. 그 산소를 많이 풍부하고 있는 동맥피죠. 그래서 붉게 보이고 이것이 말초에서 이제 순환이 되면서 노폐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고 나머지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들어오는 피, 이렇게 조금 탁한 피라고 해서 정맥피죠. 이것이 바로 색깔이 파랗게 보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청색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애들이 경기를 한다든가, 또 하나는 심장의 어떤 중격이 결손돼서 정맥피와 동맥피가 섞여서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얼굴이 파랗거나 입술이 파랗고 또 달리기라든가 하면은 어지러울 수 있는 그런 심장 질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수족냉증과는 좀 증상도 틀리고 또한 치료 방법도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예. 수족냉증, 뭐 추워서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어떤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혈액순환 장애가 있어서 나타나는 수족냉증, 환자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나요? 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손발이 아주 차죠. 예. 그 다음에 대부분이 발이 시려서 양말을 신고 잠을 잘 정도다. 예. 그 다음에 또 배꼽지가 아주 차다. 그래서 장이 나쁘고 설사 잘한다. 그런 표현도 하고요. 기운 여건들 필요하다. 당연히 어떤 혈류 공급이 안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무릎이라든가 또 허리가 바람이 들고 시리다. 그 다음에 한편은 시리나 한편은 땀이 나고 열이 난다. 그 다음에 소화장애가 잦은 편이다. 찬 음식을 먹으면 늘 설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얼굴이 희고 창백해진다. 잘 때 식은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하반신은 특히 배꼽 아래는 차나 상반신은 뜨겁다. 열이 난다. 그 다음에 허리가 늘 시리고 무질근하게 통증을 느낀다. 그 다음에 여성들에 있어서는 생리불순과 냉대하증을 나타낸다. 남성들은 조류증이라든가 낭습이 생기는 어떤 밑이 축축한 그런 느낌을 느낀다. 이런 증상을 우리가 전형적으로 나타내고요. 동반 증상을 보면은 어깨가 늘 굳어있는 뻐근한 느낌 들고 두통, 요통, 또 불면, 수면 중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 여성들에 있어서는 불감증, 그 다음에 또 하복통, 그 다음에 설사라든가 변비, 냉대화가 증가되고 또 더불어서 불임이라든가 월경불순, 그 다음에 잘 넘어올라가는 어떤 구역감, 그 다음에 침이 자꾸 울렁거리는 느낌, 그 다음에 숨이 차다, 또 얼굴이 뜨겁다, 뭐 또 조금 틀리겠습니다만은 여성들에 있어서 어떤 자궁의 어떤 낭종이라든가 근종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수족냉증이 여성 호르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임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수족냉증과 이장 불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일단 그림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족냉증이라 하면은 어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족냉증이라는 것은 결과이고 내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나타난 상태에서 나타나는 건데, 일단은 위장 기능이 많이 약해지면서 장이 전반적으로 밑으로 처지는 장하수, 이하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지면서 그다음에 이 방광도 누르게 되고 이 자궁을 누르게 돼서 어떤 자궁 기능이 안 좋아지죠. 결국은 이 그림이 정상적인 장과 자궁과의 관계인데 이렇게 위장이 누름으로써 자궁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 호르몬 기능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어떤 착상이 방해됨으로써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불임을 호소로 해서 오신 분인데, 처짐의 검사상에서 보면은 아랫배가 이렇게 아주 차게 나오고 어떤 위로 열이 뜨는 어떤 그런 증상을 보이셨는데, 치료를 통해서 아랫배가 지금 많이 따뜻해지면서 임신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손발이 아주 차게 나오고 이 손발이 많이 따뜻해진 상황들을 볼 수 있고, 아랫배가 많이 찬 상태에서 따뜻해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수족냉증
수족냉증과 뭐 복부, 하복부의 그 냉증과 관계가 밀접한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불임의 원인이 되는 한방에서 특히 강조하는 불임의 원인이 되는 하복냉증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수족냉증, 선발의 저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물론 젊은 분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40대 이후에 특히 갱년기에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 수족냉증이 특히 여성들이 있어서 그 원인 중에 그 어떤 여성 호르몬하고 관계가 깊다고 그랬는데 특히 우리가 이것을 몇 단계 나눠보면은 사춘기가 있을 것이고 어떤 가임기 여성이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산후의 어떤 그 상황이 있을 것이고 갱년기 증상이 갱년기 때가 나타날 텐데 주 사춘기 때는 그 어떤 난소 발육 저하라든가 난소의 기능장애 또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수족냉증을 많이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임기 여성에 있어서는 그 호르몬 장애라든가 어떤 그 냉증으로 인한 착상장애 또 냉대하증 이런 걸로 해서 불임이 많이 나타나고요. 산업기 여성들은 어떤 몸이 전반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우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와 혈이 허해진 상태, 그 다음에 또한 나쁜 피가 빠지지 않은 어혈이 있는 상태에서 수족냉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갱년기 여성들에 있어서는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난소의 여성 호르몬의 기능이 갑작스러운 변화 또 그 호르몬 양의 그 저하 어떤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그 상태가 나타남으로써 그 이렇게 갱년기 때 특히 수족냉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예. 수족냉증이 이런 불임, 불감증과도 관계가 있고 특히 40대 이후 여성분들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체질적으로 이런 수족냉증이 특별히 더 잘 걸리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체질적으로 보면은 먼저 말씀드리면 소음인 상태가 상당히 수족냉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소음인들은 원래가 위장 기능이 약하고 심장 기능이 약하고 또한 스트레스에 민감한 체질들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소음인을 수족냉증을 많이 일으키는 그 질환을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태음인이 있는데 태음인들은 어떤 그 혈류가 어떤 혈액에 노폐물이 많이 끼어서 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 수족냉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체질을 떠나서 소심하거나 또 운동을 싫어하거나 또 빈혈이라든가 저혈압, 유하수 어떤 이런 기초적인 질환이 있을 때라든가 그다음에 과음을 한다든가 흡연 또 그 색을 많이 바뀌는 과색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수족냉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수족냉증은 예를 들면 남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빈도가 낮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 보면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얼굴이 하얘지고 뭐 손발이 저리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수족냉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술과 어떤 수족냉증 관계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수족냉증과 어떤 그 과음하고 관계는 사실 뭐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술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는 겉은 뜨거우나 속은 찬 음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어떤 그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 심장 박동이 커지고 혈관이 확장되다가 결국은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면 이제 그 오히려 심장이 약해지면서 또 혈관이 그 수축되면서 오히려 충기를 많이 느끼게 되죠. 결국 이런 것은 수족냉증과는 관계없고 남성들에서 이런 증상을 느낀다면은 좀 술을 좀 절제하고 또 여러 그 과음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피해야 되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남성들이 이 손발이 차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는 좀 드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마 남성에 있어서 수족냉증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남성들도 그 체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음인 경우에 많이 수족냉증을 호소합니다. 약 10%에서 12% 정도가 수족냉증을 호소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의 수족냉증을 보면은 첫째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허리 아래가 냉하고 소변이 잦다. 그다음에 그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좀 찜질하게 조금 덜 나온 느낌이 든다. 그다음에 저린감도 있다. 그다음에 정력감도가 되고 유정이라든가 조루증, 낭습 증상을 호소하는 것과 관계가 되고요. 맥주라든가 찬 음식을 먹으면 장이 안 좋아서 설사한다. 또 음식을 먹어도 잘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늘 수척하고 힘을 제대로 못 쓴다. 그다음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밥맛이 없고 잠잘 때 식은땀 흘린다. 또 허리가 시고 무겁고 은근히 항상 허리가 무겁게 아프다. 그다음에 다리가 기운이 없고 또 오래 걷기가 힘들다. 이런 증상과 관계 있는 것이 남성 수족냉증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 뭐 남성분들에 있어서 수족냉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수족냉증을 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순히 어떤 불편감으로 이렇게 느끼고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런 증상을 꼭 이래야 하니까 이러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수족냉증을 보면은 흔히 여성들은 자기의 어떤 고질적인 병이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어떤 그 국소 혈류 장애로 인해서 말초가 붓는 부종이 나타나는 증상이 또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좀만 치워도 동상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성에 있어서 난소 기능과 관계되는 불임이라든가 또 불감증, 그 다음에 어떤 여성 여러 가지 냉대화에 대한 질환들, 그런 것들이 그 수족냉증을 방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또한 그 나이가 들면에 따라서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다른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른 증상과 수족냉증이 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될 질환으로 생각됩니다. 예. 서두에서 말씀드린 수족냉증의 증상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내가 수족냉증이 하니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될 텐데요. 병원에서는 과연 어떤 진단 과정을 거쳐서 수족냉증의 어떤 원인 질환,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과정을 받는지, 그 진단 절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수족냉증의 진단은 과거에는 상당히 그 진찰하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어떤 기계, 어떤 검사 기기들의 발달로 인해서 많이 진단의 방법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는 수족냉증을 확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검사 기기로 보입니다. 또한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혈동태 검사, 양도락 기능 검사, 그다음에 말초 혈류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적외선 체열 진단을 봤을 때 그 사진을 보면은 오른쪽에 그 왼쪽의 그림이 수족냉증 환자인데 정상인과 손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빨갛게 나타나고 파랗게 나타나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족냉증을 확진할 수 있고요. 이 환자인 경우도 보면은 손이 지금 위 부분이 초진대 그 그림이고요. 밑에 부분이 재진대 그림인데 손이 안 보이다가 손가락이 이제 보이는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면이 보이고, 수족냉증에 있어서 그 상열이 있다고 그랬는데 수족냉증이 치료함으로써 이 상열이 이렇게 얼굴에 열이 많이 빠져나가는 면을 볼 수 있고 배도 따뜻해지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그림도 보면은 이렇게 그 팔뚝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이렇게 점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 그 어떤 수족냉증의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윗부분 치료 전, 밑부분 치료 후에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수족냉증이 심한 환자의 손이 전혀 안 보이는데 치료 후에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발이 안 보이는 면인데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우리가 아랫배가 차고 위로 뜨거운 어떤 그런 복부, 하복부 냉증 환자인데 치료 후에 변화 상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손이 안 보이던 손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는 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이 다리가 전혀 발이 안 보이는, 왼다리가 안 보이는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앞모습이고 뒷모습인데 치료 후에 발이 이렇게 보여가는 냉증 치료가 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족냉증의 진단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DITI라는 그 적외선 체열 영상 진단법에 대해서 치료 전후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검사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혈동태 검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그림이 그 심장에서 혈류를 공급해주는 혈류량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심장의 박동력인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그 혈류량이 심장의 기능이 약함으로써 혈류량이 작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환자의 경우는 혈류량뿐만 아니라 심장의 어떤 그런 그 박동력도 아주 작은 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심장에서 기능이 약함으로써 혈류 공급이 안 됨으로써 그 수족냉증을 야기하는 하나의 검사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양도락이라든가 양도락을 통해서 어디 기능이 어느 장부의 기능이 약한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치료를
그 수족냉증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자율신경 기능계 검사가 있는데, 자율신경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수족냉증의 어떤 그 시상하부와 관계되는 어떤 그런 기능에서 어떤 그 변화가 있고 어떤 기능이 안 되는가, 그래서 알 수 있는 좋은 검사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수족냉증의 진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한방에서는 이런 수족냉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치료 과정을 한번 볼까요? 한방에서는 첫째 침요법, 그다음에 부항요법으로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족냉증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뜸 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방 물리요법으로서 어떤 그런 그 굳어져 있는 근육이라든가 내부적인 장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약물요법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수족냉증의 침 치료에 의해서 그 혈류가 잘 공급되는 과정을 여기 연속적으로 그 촬영해 놓은 그림입니다. 안데다가 점점 그 시간이 가면서 침 치료 후에 따뜻해지는 변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 그림은 뜸요법으로서 말초 순환이 점점 잘 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그림입니다. 이것은 운동이라든가 마사지, 한방 물리법을 통해서 다리가 수족냉증이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따뜻하게 혈류가 잘 공급되고 냉증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약물이라는 것은 한방에서는 그 어떤 아래대를 따뜻하게 해주고 하체 기능을 따뜻하게 해주고 심장기를 강화시키는 어떤 인삼이라든가 또 부자,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오수유, 또 홍삼, 오가피, 그 다음에 여성들이 있어서는 그 우리 흔히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익모초 이런 것들을 그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감별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족냉증에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치료 방법에 있어서 뜸, 그리고 약물요법, 그다음에 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최근에는 물론 병원에서 찾아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집에서 이렇게 뜸을 이렇게 놓고 그러신 분도 많으니까 혹시 집안에서 이런 수족냉증을 치료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본인이 하루를 조금 피하고 스트레스도 조금 피해서 늘 긍정적으로 일단 생활을 영위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와 음식을 가능하면은 제때 먹고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식이요법을 우리가 권장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복부를 좀 따뜻하게 하는 어떤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족의 경혈지압, 그 다음에 귀의 경혈지압 할 수 있는데, 특히 수족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족삼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바닥에 있는 용천이라든가, 손에 있는 노궁, 손바닥 가운데 있는 노궁이라든가, 그 다음에 합곡, 이런 그 혈자리를 자꾸 자극해 줌으로써 좋은 어떤 수족냉증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귀를 많이 마사지해 줌으로써 오히려 어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반신욕, 특히 요즘 반신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이렇게 반신욕을 배꼽까지 정도 따뜻한 물을 한 40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이렇게 10분이고 20분 반신욕했을 때 많은 수족냉증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냉온탕이라고 해서 다리를 뜨거운 물과 찬물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담그는 방법도 이렇게 혈액순환을 도움을 주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혈액순환이 가장 나쁜 금연, 또한 금주,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본인이 해결을 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다른 질환이 같이 겹쳐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예. 모든 질환에 있어서 어떤 질환의 예방, 치료에 있어서 가장 그렇게 식이요법, 특히는 섭생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이런 수족냉증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음식이 좋은 것인지 또 해로운 것인지 그 음식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섭생의 식이요법을 우리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은 수족냉증 환자는 차고 냉한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잘 익혀서 따뜻하게 먹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섭생 중에서 또 하나는 부추즙 있죠. 부추즙을 이렇게 갈아서 먹는다든가 안 그러면 부추를 이렇게 데쳐서 나물로 먹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복부라든가
배꼽 주위에 냉증을 해결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늘도 잘 익혀서 예.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게 되면 꾸준히 드시면은 여러 가지로 수족냉증에 좋은 효과가 될 수 있겠고요. 그 익모초를 조금 달여서 물처럼 꾸준히 마시는 것도 수족냉증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또한 그 청궁이라든가 당귀, 생강을 약 10g 정도씩 이렇게 탕으로 같이 달여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수족냉증에 좋은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절초라든가 쑥, 밤, 생강을 같이 넣어서 탕으로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기자라든가 인삼, 그 다음에 홍삼차, 계피차, 오가피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식이요법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김성훈 한의원, 김성훈 원장님을 모시고 수족냉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해서 또 음식, 섭생에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수족냉증으로 이완되기 전에 일상생활에서나 이렇게 특별히 예방을 한다고 할까요? 수족냉증을 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수족냉증 있는 환자분들은 일단적으로 본인이 많이 차게 느끼니까 가장 먼저 그 손발에 보온에 힘을 쓰고 아랫배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데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여성일수록 아주 옷차림이 아주 좀 차갑게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온에 힘을 써야 될 것이고, 어떤 그 따뜻한 음식을 먹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운동, 특히 걸을 때 아랫배 힘을 주고 보폭을 크게 빨리 걷게 한다든가, 예.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흡연은 좀 피해야 될 것이고 음주도 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신욕이라든가 내원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지압요법이라든가 스트레칭, 그 다음에 꾸준히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는 운동요법,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했을 때 수족냉증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보다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수족냉증,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외출 시에는 몸에 따뜻하게 하고 보온에 신경을 쓰고 또 적당한 실내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어떤 반신욕도 상당히 수족냉증에 좋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수족냉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사실 수족냉증은 대부분 환자들이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병 증상을 악화시키고 손발만 차다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내부적인 장기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될 병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치료를 함으로써 많이 개선되는 병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운동이 많이 부족하고 걷는 것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이 작게 되고 지방만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변화된 그 체형을 많이 보게 되는데 꾸준히 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면 지방량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려서 몸에 어떤 따뜻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요. 가능하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영이라든가 에어로빅, 그 다음에 헬스, 이런 것들을 계속 통해서 기초 체력을 증강시켜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자율신경 기능계에 의해서 혈액순환을 저해함과 또한 심장의 그 펌프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족냉증을 야기시킵니다. 가능하면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로 또한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그 생활을 영위했을 때 수족냉증은 많이 해결되리라 볼 것이고 특히 많이 웃으면 좋겠습니다. 예. 웃으면은 심장 기능이 더 커지게 되고 또한 어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됨으로써 어떤 그 한층 어떤 그 생활도 업그레이드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김성훈 원장님 모시고 수족냉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 함께 풀어봅시다. 오늘은 수족냉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을 편안히 갖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절주하는 것이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손발이 차면 마음이 따뜻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수족냉증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의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